이거 보면 이 작품은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한문소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생도 약간 좀 무능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각성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변하는 건데, 한문소설이었다는 거.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대상, 그 대상이 누구라고?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각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해서 허생전 문쪽에 보면, 이 작품은 허생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을 꼬집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경제적,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가 있었어. 취약점이 있고 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이렇게 여기도 네모해 놓주겠지? 이것을 풍자한 한문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창제적으로 재구성된 허생의 처와 비교하여 읽고, 이제 작품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에 주목하면서 이제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건 나중에 이제 허생의 처 하게 되면서 정리할게. 그러면 잠깐 제목만 비교하면 허생전은 허생에 집중을 하잖아. 그럼 허생의 처는 당연히 허생의 처에 집중을 하겠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 그리고 옆에 제재 연구 보면요, 한문으로 썼으니까 한문소설, 그리고 아까 비판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풍자소설, 그래서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리고 이거 옛날 고전이라서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북벌 정책을 내세웠던 효종 때래. 북벌이라는 게 청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을 무너뜨리고 청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청을 없애버리자 막 이래. 북벌을 하자. 그런데 사실 힘이 약해, 조선이. 그러니까는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괜히 명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면서 막 청이 어떤 걸 외교를 제안했을 때 막 무시하고 이러다가 결국엔 청한테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자, 공간적 배경은요, 서울도 나오고 안성, 변산 등의 국내, 그리고 장기도나 빈섬은 국외. 약간 스케일이 좀 커지고 있지. 자, 양반 사대부들의 무능함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지배층에게 깨달아라,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야. 특징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 모순을 풍자했고,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했고, 실존 인물, 이따가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야. 마지막에 그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작품의 현실성을 부여했어.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달리 보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이거는 미완의 결말 구조를 취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 나중에 허생이 사라지고 끝나거든. 자, 그럼 이제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묵적골이라는 게 실제 지명이래. 아마 남산 밑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막 남산 막 한옥마을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 쪽일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했어. 실제 지명을 쓰면서.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방이 두억 칸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양반인데 방이 2개밖에 없어? 가난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허생의 빈궁한 처지,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방도 작은데, 방도 몇 개 없는데 비바람도 못 맞을 정도면 진짜 가난하고 공공한 거지. 그러나야 이제, 왜냐면은 생활이 지금 유지가 안 되잖아. 가난하잖아. 그럼 보통 우리는 가난해? 그럼 아버지야? 가장이야? 그럼 뭐에 나가서 돈을 벌어? 이렇게 말하지.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 이렇게. 근데 그러나가 낫지. 허생은 그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러니까 허생이라는 사람은 실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잖아. 그거 없어. 그래서 실생활에 이제 무능한 선비의 모습인 거야.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책만 읽어. 이렇게 살아. 입에 풀칠을 했다라는 건 근근히 먹고 살았다. 호구지책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어.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이는 소리로 말했다. 이 처가 아까 보니까 허생의 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거라 그랬잖아. 이 처를 우리가 좀 약간 여기서 주목을 할게.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자, 아내가 생각하는 책 읽기의 이유야.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허생은 나는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뭔가 도를 깨우치고 싶어. 이렇게 학문의 목적을 둔다면, 아내는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 보려고 이렇게 해서 수능 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이러는 거잖아. 우리가 아내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과거를 보지 않으니 시험을 봐야지 장원에 급제하거나 아무튼 시험에 합격을 해서 벼슬에 나가서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독서의 이유는 출세의 방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허생이 웃으면서 대답하지.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아까 말했지? 허생의 목적은 학문의 성취라 그랬어. 그러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잠깐 보면 조선시대의 계급이 사, 농, 공, 상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는 양반, 선비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농은 농민을 말해. 공은 공업을 하는 사람들 있지. 뭘 만들고 상은 상인이라고 해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거 되게 천하게 봤단 말이야. 밑에 물론 이제 뭐 천민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되게 제일 낮은 걸로 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 당신은 장인밭이 일이라도 이거 뭐 만드는 일 공에 해당하는 일이지 장인밭이 일을 못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아내는 그 당시로는 계급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딱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라고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허생이 뭐라냐면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아내가 더 내려가. 그러면 장사는 못 하시나요? 라고 말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상인이 이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 상업이 융성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신흥 세력으로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장사는 못 하시나요? 했더니 남편이 허생이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라고 말하니까 봐봐. 남편이 계속 이걸 제안하고 아내가 이걸 제안할 때마다 남편이 다 이건 이래서 못해 이건 이래서 못해 라고 다 거부하고 있지. 그러니까 처가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거야. 남편한테 아내가 도둑질을 하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윤리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얼마나 열이 받으면 도둑질이라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공부하려고 이제 7년인걸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제는 허생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영달, 자기가 출세해서 자기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아니라 더 큰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래.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나가버렸어. 그럼 이제 나가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암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전개.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7년간 집에만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뭐 백면서생 막 이런 말도 했었어. 집에 막 두문불출 막 이런 말들도 했었거든. 나가지 않아. 집에만 있어.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야. 바로 운종가. 아마 여기가 현재의 종로 이런 데를 말할 거야.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붙들고 불었다. 누가 서울성 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라고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어. 그 변씨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 상업이 이제 막 융성해졌다 그랬잖아. 신흥 세력이 생겼다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생이 누구야? 허생이겠지? 변씨를 대하여 변씨를 만나서 길게 읍하고 말했다. 인사한 거야. 근데 되게 당당해. 초면이잖아.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 변씨는 그러니까 너 누구야? 이러지도 않고 그러시오 라고 말을 한다. 변씨의 대범하고 과감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변씨도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조력자이긴 한데 이제 변씨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허생한테 이런 걸 줬겠지.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우리 요즘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인다운 풍모가 있다.
범상치 않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변씨의 집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어. 그러니까 실띠라는 건 남자들 이렇게 한복 입고 두루마리 위에다 이렇게 감는 허리띠 같은 거거든.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갓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그지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몰락한 선비의 매형을 묘사했지. 그래서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라는 건 페포파립이라는 말을 써. 도포가 패했고 그 갓이 뭐 깨졌다 뭐 이런 거겠지.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 사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희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변씨가 모르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면부지 만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러니까 허생에게 돈을 꾸어준 이런 행위를 부정적으로 내던져 버렸어. 이렇게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이신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뭐 호장성세,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호언장담,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교언영색이라는 사자성어를 달아도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못하고 그런데 저 객은 저 손님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 그치? 대단하지 이 사람도.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변씨의 속마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아 시험해보고 괜찮은 사람일 테니까 관계를 맺겠구나 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아니 안 줄 거면 모를까. 이왕 만냥을 줄 건데 내가 줄기로 마음 먹었어. 그런데 이름을 물어서 못하겠느냐? 뭐 못하러 물어봐. 이렇게 말을 했어. 이제 뒤로 넘겨.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이제 입수 이제 자기한테 들어왔지. 자 다시 그럼 봐봐. 우리는 아내가 막 당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랬으니까 그 돈을 안 해주려고 그랬나? 이렇게 그치? 그랬는데 아니야.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아까 서울과 안성과 막 이렇게 변산이랑 나온다 그랬지?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가 상품의 집산지 여러 지역에서 막 생긴 물건들을 여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곳이지.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배며 석류, 귤,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사실 지금 허생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매점매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큰 돈이 있으면 물건을 다 사버리는 거야. 어떤 물건을. 근데 현대 사회에선 그게 불가능해.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누가 다 독점을 해버려도 그럼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조선은 그런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 유통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이런 독점이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허생이 조선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행동을 이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독점이나 매점매석이라는 상행위는 되게 불법적인 거거든. 그치? 좋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생이 좀 저런 나쁜 짓을 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허생이 산 물품을 봐야 돼. 대추, 밤, 배, 석류, 귤, 유자 이런 거는 서민이나 평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야. 이건 다 뭐냐면 양반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고급 재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서 독점을 했고 양반들을 약간 양반들의 돈을 갖고 가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아지는 거야 약간. 그래서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잔치나 제사는 누구의 문화지?
높은 사람들의 문화잖아. 양반이나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 비판하려고. 자,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허생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번 거야. 사실은 좋은 상행위는 아니야.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래? 아까 말했지. 지금 내가 요거 하나 독점했다고 아무것도 이 나라에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유통이 좋으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오고 왜 무역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 구조가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의 경제 구조, 유통 구조가 매우 취약함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고 있어. 만냥으로 그러면은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우리나라 형편 상태 안 좋다라는 거지. 조선의 유통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샀어. 얘네들을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그 칼, 호미, 포목은 제주도 도민들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말총으로 바꿔갖고 오는 거야. 사갖고 왔어. 근데 말총도 누가 쓰냐면 말총 그 양반들이 머리 상토 올려가지고 이렇게 쪄매는 거 있잖아. 그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말총, 그러니까 망검 만드는 재료라고 돼 있어. 그래서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검 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엄청 많이 이제 번 거지. 그치? 10배, 10배, 100배 벌었네요. 그쵸? 그러면 우선 여기 먼저 보고 갈게. 허생의 행위에 담긴 작가의 비판의식. 자, 처음에 허생도 비판의 대상이었어. 무능력했잖아. 글만 읽고 경제적으로는 무능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선비의 허위적인 삶을 비판해. 그러니까 허생도 처음에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변씨에게 돈을 빌려서 매점 매석으로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는 취약한 조선의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양반의 허례허식, 그 제사에 막 비싼 과일 쓰는 거 그거 이제 비판해.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뭐 매점 매석에 여기서 말총도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이제 도둑이 된 양민들을 데리고 그 군도라고 해. 도둑들 양민들을 데리고 빈섬으로 가서 이상국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어.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을 했어. 속담이 있어. 근데 국가에서도 못하는 도둑을 처치하고 이들을 잘 살게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데려가서 잘 살게 해줘. 그러면 국가에서도 못하는 걸 이 개인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허생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부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또 통해서는 무능력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이용후생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거 있잖아.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런 정책이 없는 이제 나라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부터 갈게. 이후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 도적들을 설득한 뒤 이들을 이끌고 미리 보아둔 빈섬으로 들어가. 빈섬은 시험의 장소야.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한다. 그곳에서 농사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허생은 돈을 또 많이 벌었지. 자신의 이상국 건설의 시험을 마친 뒤 가능하구나 라는 거야. 섬에서 나와 나라 안에 빈민을 구제한다. 한편 그리고 변씨한테도 돈을 갚아. 한편 변씨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완 대장이 허생에게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 말했지 실존 인물이 나왔어. 이완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현실성을 또 부여하는 거 있지.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지금의 뭐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근데 보통 우리도 그러면은 내가 집에 있는데 막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막 나를 찾아왔어. 그럼 우리가 막 보통 사람들은 뭐야 오셨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허생은 그 사람을 본 척도 안 해. 그냥 무시를 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싫은 거야. 무시하는 이유가 싫어서. 왜냐면 나라의 벼슬아치들이 해야 될 일은 원래는 목민관을 가지고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 정치를.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 벼슬아치들 그리고 이제 뭐 지배계층에 대해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야. 이 대장은 몸둘 것을 몰라면 민망한 거지. 보통 자기가 뭐 벌떡 일어나서 막 엎드리고 막 이럴 텐데 막 자기를 무시해.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어. 그러니까 막 이완 대장이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됐어요 이제 막 이러는 거야.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탁상공론이라고 실제적인 해결책은 없이 그냥 뭐 이론적으로나 그냥 막 뭐랄까 명분적으로나 떠드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탁상공론이라 그래. 그래서 말이 이제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했더니 대장이요라고 말을 해. 바로 봐봐. 이완 대장한테 헤라체를 쓰는 거야.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완 대장은 하우체 쓰지.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호록은 바로 너래.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내가 추천해 줄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인데 숨어있던 인재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 소개해 줄 건데 네가 임금께 말해. 그래서 삼고초려 임금이 직접 그 사람 찾아가서 3번 설득하게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임금한테 임금님 되게 괜찮은 사람 있는데 직접 가서 근데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임금이 야 내가 왕인데 내가 그거까지 해야겠냐? 이럴 거라는 거지. 왕의 체면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완이 생각했을 때 이거 왕한테 말하기 좀 그런데 이래서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그럼 제2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허생이 나는 원래 제2라는 거 두 번째라는 건 몰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우리 이거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래서 이제 이완 대장이 왔잖아. 그래서 처음에 인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좀 계책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허생이 그럼 내가 제갈공명 와룡 선생 같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는 천거 소개해 줄 테니까는 추천이라는 말이 더 낫겠다. 추천해 줄 테니까는 임금님한테 가서 삼고초려할 수 있는지 좀 말해. 그랬더니 임금님도 체면이 있지. 그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어렵겠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제 일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허생이 나는 제1하는 걸 모른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못한다면 도대체 뭘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하고서 이제 허생이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지금 명나라가 망했잖아. 누구한테? 얘네가 청나라한테 지금 당해서 망했잖아. 그럼 명나라에 어떤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나 왕족들이 다 어디 갔겠어? 다 어디 숨어서 살고 있겠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얘 너네가 있다고 하여.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한테 갚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청나라 이놈들 오랑캐 놈들 상종 못할 놈들이네. 우리 명나라 사람들 우리 의리 지키고 명나라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지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서 청나라 되게 은근히 이제 대놓고 이제 깔보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 그럼 너네 그렇게 명나라가 중요하면 조정에다가 청해서 종실의 딸들을 그럼 공주들이잖아. 그치? 종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서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망명에 와 있는 그 명나라 애들한테 시집 보내고 그리고 훈척권기의 집을 훈척권기라는 거는 이제 그 잘 나가는 그 벼슬아치들 있잖아. 기득권 세력들 지배계층의 집을 빼앗아서 그 망명에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 그 명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니네가 그렇게 명나라랑 의리 지키고 싶어 하는데 명나라에서 와 있는 그 얘네들 있잖아. 걔네들 대우해줘. 공주랑 결혼시키고 그리고 귀족들, 그러니까 이때는 귀족은 아니지 우리나라는. 그치?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대부들의 지배계층에 집을 다 뺏어서 걔네 주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해. 아무리 그 막 명나라한테 의리 지키자 이래도 명나라 이미 망했잖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자기네 거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네 걸 나눠주고 싶진 않은 거야. 자기네 기득권을. 이해됐지? 어렵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허생이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거야. 니네는 아니 무능해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또 하지도 않아 실천도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함과 실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얘네 진짜 짜증나네 이제 이러면서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너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물어봐. 그럼 가장 쉬운 거 알려줄게. 지금 첫 번째 안 된다 그랬고 두 번째도 안 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완 대장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해. 이제 그러니까는 허생이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니네들이 지금 말하는 대의라는 건 북벌이잖아. 그치?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청나라를 없애겠대. 청나라를 정벌하는 북벌인데 그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해서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청나라 없애려면 지금 흩어져 있는 싸움 잘하는 뭐 그런 애들이겠지, 그치? 그런 애들이랑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연계를 맺어야지 이러고, 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 그치?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지금 만주 정부가 이게 청나라야.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의 민족 한족 명나라야. 한족과 친해지지 못하는 판에, 그러니까는 명나라는 망했는데 명나라 원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명나라 왕족이나 이제 지배계층은 다 도망을 갔겠지만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족이거든.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돼요. 니네 이미 병자호란 일어나가지고 군신관계 맺었잖아. 조선 이미 청나라랑 겉으로는 외교를 맺어놓고 지금에 와서 뭘 무슨 북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아까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잘못 얘기했네. 이러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했는데 이미 일어났네.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섬기게 돼. 봐봐. 조선이 명나라랑 봐봐 되게 웃긴 거야. 조선 니네 명나라한테 의리 지킨다더니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청나라랑 군신관계 맺었잖아. 이러는 거거든. 근데 군신관계면 그 위치가 또 대등하지도 않아. 우리나라가 쫄고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먼저 섬기게 돼요.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청나라랑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청나라도 우리 그래도 조선이 제일 먼저 우리를 인정해줬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까. 그러니까 청나라랑 정말 교류를 그렇게 맺으라는 거야.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 맺으라는 거지. 그리고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며 자유무역하자 이렇게 말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하는 것을 알고 기뻐서 승낙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우리나라에 이 자제들이라는 애들은 좀 더 또 지배계층의 애들이겠지. 자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머리 잘라 안 잘라. 머리카락 수지부모인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절대 자르면 안 되지. 막 그런 거 막 명분 엄청 생각하지 않아서 머리를 깎고, 이게 변발이래. 옛날에 황비용 머리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여기 다 밀고 막 이러는 거.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청의 문물을 따르라는 거지. 잠깐만. 그렇지. 그 중에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게 하고, 또한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그러니까 이걸 왜 해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니네 변발호복하라는 이유가, 그리고 걔네랑 교류하려는 이유가 저 나라 실정 탐색해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첩자 보내자 그랬잖아. 첩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 땅에 흩어져 있는 호걸이라는 건 명나라에 잔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잔존 세력들과 결탁을 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지고 청나라 멸망시키고 국치, 옛날에 병자호란 때 당한 거, 국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진짜 대의, 정말 제대로 청나라를
없애고 국치를 씻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척 해주라는 거야. 청나라 문물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명나라에 그 남아있던 세력들 있잖아. 걔네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청나라를 치자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 되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있잖아. 되게 웃긴 게 여기서도 야 그럼 우리가 쳐가지고 우리가 완전 우리가 왕이 되자 이러진 않아. 우리가 황제가 되자 이러지는 않아 이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명나라 사람이랑 결탁이 안 되면 천하의 제후를 우리가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천거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관계를 맺을 수 있어. 우리의 위상도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이 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또 힘없이 말하면 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대부들이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자, 이 예법, 머리 안 감고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제대로 옷 갖춰 입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아, 우리 예법에 안 맞아 이러는 거야. 실용성이 전혀 없이 그냥 명분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허생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소위 사대부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것들이라는 거니까 비판 딱 하는 거지. 허례허식에 얽매여 사는 거, 얘네들이 말하는 예법. 이것은 허생이 봤을 때는 허례허식인 거야. 쓸데없는 것. 이렇게. 아니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어차피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오랑캐잖아.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야, 니네가 아무리 사대부라고 해봤자 중국의 입장에서 니네가 그렇게 떠받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니네 오랑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거, 상복. 누구 돌아가셨을 때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 진화하지 못하는데 그거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거다 이런 거지. 다 도대체 뭘 가지고 예법이라고 한다는 거야? 아니 번옥이는 예시를 드는 거지.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진짜 어떤 너네들이 정말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면은 그런 체면 따위는 버리고 신뢰를 추구해서 노력해야지.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대명을 위해 명나라를 위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진 머리털 하나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쏘고 창을 던지면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 할 판국에 막 싸워야 되잖아. 근데 싸워야 되는데 한복 입고 싸우는 거야. 막 도포자락 쫙 휘날리면서. 그럼 싸우겠니? 잘 못 싸우잖아 이렇게. 그렇게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이제 그러니까 니네 결국에는 북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말로만 하겠다는 거야? 형식적인 북벌론에 대한 비판을 하죠. 내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했어. 먼저 인재등용 하라 그랬지. 그치? 삼고초려 하라 그랬어.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명나라에서 망명 온 애들한테 뭐 걔네들이랑 결혼도 시키고 땅도 뭐 이렇게 가진 집 같은 거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귀족 세력, 여기서 귀족이라 말하면 되지. 그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나누어 주는 거니까 걔네를 척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부패 척결. 그리고 세 번째는 청나라의 첩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물을 교환하고 나라를 키우라고 부국강병을 세 가지를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너는 아무것도 다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네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지. 네가 정말 신하야? 네가 진짜 신하면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라고 그 무능한 지배층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어. 너넨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렸다. 이 대장은 놀라서 급히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명색이 나라의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치?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허생이 잠적했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도망가야지 사실 허생, 그치? 왜냐면은 국가에서 이거 알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제시한 시사삼책, 아까 말했던 인재등용, 부패척결, 문물교류를 위한 부국강변, 이걸 시사삼책이라고 말을 해. 세 가지 계책,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우리 이거 하는 김에 빨리 할게. 다시 117쪽으로. 너 아직도 117쪽이다. 여기 보면 돼. 여기 나 혼자 있어. 자,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제안한 세 가지 방책. 임금에게 삼고 처리를 통해서 인재 등용하라 그랬어. 그리고 훈척관계 기득권 폐지 및 명나라 망명자를 우대하라 그랬지. 그럼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부패척결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극중의 제 자제들의 청나라 유학 및 무역과 청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국강병, 이거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방책 우리가 시사삼책이라는 말도 써. 자, 그리고 뭐는 허생이 행위에 댕긴 작가의 발표하는 식을 보면은요, 이완대장에게 시사삼책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 맨날 청나라 친다 하지만 칠 생각 없지? 이런 거고, 집권층의 무능력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지. 니네 결국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쓸데없는 그 예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뒤로 넘어가면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크게 화를 낸 까닭이 뭘까? 허울뿐인 예법에 매달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허생의 제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네가 진짜 나라를 구할 거야? 그럼 내가 시킨 거 해야지. 왜 그거 다 못한다 그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핵심 판서 자료 볼게요. 보라색. 작품 속 비판의 주체이자 비판의 대상인 허생. 아까 쌤이 허생도 처음에는 비판의 대상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볼게. 우선 비판의 주체는 이 비판의 주체일 때, 허생이 비판의 주체일 때 비판을 하는 사람이야. 누구를 하냐면 이완에 대해서 비판을 해. 그러면서 질책을 통해서 허위에 찬 양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당시 지배계층들의 무능한 정책을 비판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일 때는 자, 비바람을 막지 못하는 초가에서 그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독서만 할 뿐 생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바느질로 호구하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아내로부터 질책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지. 이때는 아내가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작품 밑에 볼게요. 당시 조선의 모순을 풍자하고 근대 의식을 고취한 실학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박지원의 소설이다.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풍자하고, 요거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 풍자, 가난한 백성 구제, 그리고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실학이지. 이와 함께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집권층의 무능과 허례허식을 함께 비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허생의 처가 들어가나? 잠깐만 빼볼게. 우리 그때 보낸 걸 보면은 잠깐만 이거 어디 갔지? 페이지가 123쪽. 그럼 이거 해야 돼. 허생의 처도 해야겠다. 볼게요. 사람들은 남편을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이거 누구 입장에 쓰는 거야? 아까 허생의 처, 그치? 아니 당신은 뭐 장인 바칠 일도 못하시나요? 뭐 그럼 장사라도 못하시나요? 도둑질이라도 못해요? 라고 말했던 그 허생의 처. 사람들은 남편을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칭찬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모르면서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며. 아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해, 막 영웅이면 뭐해,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건데, 그치?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또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여기서 이제 나가 그 허생의 처겠지? 그치? 그 사람의 가치관이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가치관. 어머니는 죽고 서모는 살아남았다. 아마 서모가 그거야. 서모가 새엄마 아니면 아빠 그 첩 있지.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니까 우리가 서모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그만 아버지의 첩이 낳은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낳은 아이들을 우리가 서자라는 말을 쓰잖아. 그래서 서라는 것이 그런 뜻이야. 첩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어머니는 죽고 서모는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전란에서 정절을 지키려다가 죽고 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시대에서는 정절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좀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는 어떤 정절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여기 읽고 가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제재연구부터 다시 한번 볼게. 액자소설이었고, 뒤로 넘겨서, 뒤로 더 넘겨. 어딘지 몰랐지? 거기야. 거기서 이거, 여기. 자, 액자소설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밖의 이야기를 외화라 그러고 여기는 내화라 그래. 그럼 보통 이 내화가 더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액자소설이고요. 자, 패러디 소설. 왜 패러디냐면 우리 허생전 가지고 패러디한 거야.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짓밟힌 여성의 삶을 얘기해. 허생의 철을 중심 인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야기와 과거 이야기를 교차하며 전개하고 있어.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보고 갈게. 가난한 삶 속에서 집을 나간 남편만 기다렸던 나는, 자, 그럼 이게 누구겠니? 가난한 삶 속에서 집을 나갔어. 아까 누가 나갔어? 허생이 나갔지. 그런 이제 기다렸던 나는 남편이 집을 나간 5년 동안 돈을 구워서 변 씨에게 돈을 구워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전해두고 충격에 빠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용에서 빠져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변 씨한테 돈을 빌린 돈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100배 벌었잖아. 근데 그 돈을 다 변 씨한테 다 준다? 그리고 집에 또 빈손으로 들어와.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먹고 살기 돈 좀 벌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그때 돌아왔을 때도 어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지. 그러면 5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좋긴 좋아. 그런데 다시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사람. 그럼 그때는 이제 자기가 좀 미안하지 않을까? 내가 괜히 뭐라 그래서 남편을 집 나가겠네 그랬는데 나중에 소문이 이 남자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아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야 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게 생각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 근데 원래는 소설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변 씨한테 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돈을 다 돌려줘 완전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만냥만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 씨가 만냥만 주면 되지 왜 돈을 다 주냐고 막 이래. 그랬더니 너는 나를 장사치로 보냐 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서 나 이런 거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내한테 그렇게 뭘 해주고 싶으면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나랑 친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먹을 거와 옷이 떨어지지만 않게 해달라 그래. 뭐 집을 큰 걸 사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것과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라고 이제 그런 어떤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내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변 씨에게 돈을 꿔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진다. 또한 남편이 자신을 큰 집에 맡겨두고 다시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로 알게 돼. 그러니까 이 큰 집이라는 건 아마 빅하우스가 아니라 그런 큰아빠 집 정도 있잖아. 막 그런 거일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복 동생의 시할머니에게 이복 동생이라면은 이 여자의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아기를 낳은 거야. 이복이라는 건 배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 이복 동생의 시할머니에게 밖으로만 도는 남편의 행동이 자신 때문이라는 꾸중을 드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남편을 닥달하니까 남편이 밖으로만 돌지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가부장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억울함과 서러움을 느낀 나는 집을 떠날 결심을 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뛰어나다 그래. 5년 동안에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럼 뭐해? 나를 어떻게 대했어?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지금 대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사람이 밑줄 거 있지? 사람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또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어머니는 죽고 서모는 살아남았다. 난 판단할 수 없다. 어머니는 죽어 잠시 세간의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절을 지켰어. 대단해. 목숨을 버리다니.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서모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아. 아이고 남의 첩으로 살더니 아주 그냥 정절도 안 지키고 또 살아남았니. 또 이런 욕을 먹었겠지.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 살아남았지. 욕을 먹는 자기의 뭐 정절을 빼앗기고 치욕을 겪으면서까지 살아남아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았다. 지금도 청안에서 윤복이 뒤를 돌봐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해도 서모처럼 살아남아 자식과 집안을 돌보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 훨씬 책임감 있는 거 아니니? 그치? 힘들어 막 이러면서 죽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살아남아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지. 자, 한참 떡을 찌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떡? 무슨 일이 있어? 청한 친정을 가려고요. 길냥식 삼아 백설기를 조금 쪘습니다.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거야.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남편 하계체 쓰고요. 아내는 씁니다 채 써. 이 말투 자체가 높임, 우리 상대 높임 배웠잖아. 언어에도 이렇게 격식체에도 어떤 말에 뭐랄까? 계급이 있거든? 그런데 하십시오는 완전 높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하우체 쓰잖아. 그치? 생겼는가? 하계체 쓰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이 둘이 언어적으로도 그게 다른 높임에 서로 높이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외면했고 더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으나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밥상을 부엌으로 내가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이리 와 앉으오. 이건 하우치스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의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잠시 묵묵해 있었다. 내가 또다시 출유하려 하요. 아유 말은 또 더럽게 어려운 말 쓰네. 그치? 집을 나가려고 하요.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여 수레발 큰 댁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아니 근데 이 여자도 자기 엄마 집이 있는데 왜 자기 남편 집에 가 있으라는 거야. 그치?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뒀어. 그것도 남편의 형도 아니고 남편의 사촌형한테. 얼마나 너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가 엄마랑 가는 엄마 입장이 아니라 너라고 하더라도 너 큰 집이나 갈 때 뭐 사이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막 거기 가서 며칠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나가야 돼. 막 아빠가 해외에 가신대. 그러면서 큰 집 가서 살고 있어라. 그러면 어때? 엄청 불편하지. 근데 그것도 얘네는 그 큰 집도 아니고 아빠의 사촌 형님 집에 가서 살으래 아빠가. 그럼 어떨 것 같아? 너무 불편하지 않니? 이런 거야. 자, 이 집을 정리하신다면 근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그냥 집을 여기 놓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살고 있어 이러면 되는데 이 집 정리할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러는 거야. 엄청 불편하게. 이 집을 정리하려 하신다면 아주 안 돌아오실 겁니까? 나도 모르고 내 뜻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 장담하기 어렵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냥 이 여자한테 가 있으래. 엄청 무책임한 거지. 그러니까는 여자가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죠. 이혼해! 이러는 거지. 이 여자도 그럼 자기 집에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해괴만측한 소리를 하고 우리는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릴 수 있단 말이오. 쓸데없는 아까 허례여시. 그치? 사람에게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신의? 자기는 안 지키면서 여자만 지켜야 되지 지금.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이니 뭐니 잘도 갖다 대거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을 여자 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잘했어. 자,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차라리 전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팔자를 고친다라는 거는 재혼하겠다는 얘기야. 사대부집 마녀자가 어찌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험한 소리를 하고 팔자 고친다 이 말. 당신이 일륜을 저버리고 팔자 고친다는 게 자 일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소. 일륜 예의 염치?
그것이 무엇이죠? 하루 종일 무릎 휘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삭바느질을 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서속이라도 그러니까 밭쌀도 아니고 기장과 조라는 이제 어떤 그런 잡곡 같은 거 서숙이라도 구워다가 조석 아침 저녁을 봉양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같아. 봉양이라는 건. 그리고 아니면 봉양이 꼭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모시는 것도 봉양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서. 남편을 모신다라는 말 자체가 진짜 요즘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지? 그것도 부족해서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하는 그게 예의란 말입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끽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바로 인륜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가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냐면 기다리는 게 우리네 부녀자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요? 약간 열받는 미덕요? 난 꼬박 5년이나 당신을 기다렸죠. 그전엔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게 몇 해였죠?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두 손이 바삐 움직이고 두 눈이 호롱불빛에 짓물렸기 때문에 아까 삭바느질 한다 그랬으니까 여자의 희생으로 오랫동안 먹고 살았어. 자, 그동안. 그런데 전 뭔가요? 앞으로도 뒤로도 어둠뿐이에요. 절망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유유자적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며 가슴에 품은 경륜을 뽐낼 뿐이죠.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하고 실이 없으면 안 되고 이득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 만물은 서로 이롭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은 세상에 있는 소위가 없고 넌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없어 이러는 거지. 당신을 따르는 한 나 역시 그래요. 여기 살 일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생의 처의 가치관은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인식이 있고요. 소박한 가정이라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 허생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회적 학문적 이상의 실현을 추구할 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뒤로 넘어갈게. 자, 1번에서 허생전과 비교할 때 허생의 처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허생의 처의 태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어. 허생전에서의 처의 태도는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 읽기만 일삼고 있는 허생에게 불만을 제기하고는 있어. 당신이 좀 이런 거라도 하죠. 저런 거라도 하죠. 도둑질을 못해요. 라고 했어.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라고 했는데 나 약간 좀 불만인 게 여기서도 그 아내가 삭바느질 하거든. 그치? 여기서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서는 그렇다면. 자, 그럼 허생의 처에서의 처의 태도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 도둑질을 못하시나요? 라고 말했을 뿐 그 이상 뭘 안 했다라는 거고 허생의 처에서의 처의 태도는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내세우며 이혼하자 그러자 절연하자 라고 하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적극적이다라는 말이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볼게요. 허생의 행동 뒤에는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드러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고요. 신랄하게 비판한다. 제대로 맵게 비판한다. 이런 말이고 허생의 영웅적 행위 뒤에 숨겨진 여성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 새로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허생의 처는 창작 과정에 이제 서술의 시점에서도 변화를 주었어. 그러니까는 허생전은 아까 말했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면 이제 이거는 허생의 처는 1인칭이잖아. 그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래서 허생의 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허생의 처의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전적 작가 시점인 허생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 접근하고 있다. 이로써 작가가 의도한 주제의식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었다. 주제의식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 풀고 정리해 볼게.